네, 목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장 지수가 일단 좀 힘이 없는 상황이죠.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까다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또 좋은 종목 잘 고른다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흐름부터 머니맵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지수를 봐도 참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법도 한 게 종목들 보면 오르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소폭 쉬어가고 있고 SK하이닉스 2% 가까이 밀립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일단 오늘 장에서는 모두 쉬어가고 있고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쪽이 좀 그래도 강했는데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모습. 나머지 쪽에서 빨간불을 찾자면 저 위쪽에 있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가 정말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관련주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고요. 오랜만에 네이버, 카카오가 또 2% 가까이 각각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좋을 텐데 오늘 장 일단 어떻게 될지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 특징주들 알아볼 텐데요. 앞서 머니맵에서도 봤듯이 자동차 부품주가 정말 잘 가고 있죠. 신고가 내는 종목들 많습니다. 화신도 그렇고 아진산업의 현대오토에버, 성우하이텍 등등 많은데 저희 시간에 현대오토에버를 6월 29일에 얘기를 주셨었거든요. 이 종목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뿐만 아니라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오늘도 신고가 쓰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좀 긍정적인 부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이 자동차 부품주들 앞으로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자동차 부품주 핵심 포인트는 결국 자동차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판매도 그렇고 국내 판매도 계속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제 잘 팔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근데 6월달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 동향을 봤더니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전기차 판매량은 대거 축소되고 특히 사고가 있었던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이 나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빠른 속도로 조금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종에 대해서 전기차 지금 할인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선 판매가 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좀 판매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의외로 내연기관차들과 페이스리프트를 했던 그런 차종을 중심으로 혹은 단종을 앞두고 있는 종목군 그 차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량이 대거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의 특징은 뭡니까? 일부 전기차에도 연관이 있지만 이런 내연기관차에 기본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던 그런 업체였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올라갈 때 같이 꼭 따라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기보다는 그냥 차량 판매가 증가하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번에도 영업이익 1, 2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분기 영업이익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익이 좋을 때는 통상적으로 1분기도 보니까 부품사들에게도 이익을 잘 주더라. 그러니까 실적 안 좋을 때는 현대기아차가 부품주를 엄청 쪼아서 이익을 별로 안 주지만 이렇게 현대기아차가 이익이 잘 나올 때는 부품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더라 하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런 종목군들에 좀 더 모멘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월말까지는 최소한 지수보다 강하거나 잘 안 꺾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한 종목이 쭉 끌고 가는 그런 양상이기보다는 최근에 전개됐던 것처럼 전기차에도 일부, 그다음에 내연기관차에도 일부 이렇게 좀 흐름을 걸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순환 매가 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쭉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급등하는 구간에서 쫓아가시기보다는 눌림목이 있는 구간에서 부품주들을 검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상승 랠리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기보다는 2분기 실적 발표 즈음에서 변동성이 증가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그래도 하나의 테마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좋은 거니까요. 2분기 실적도 어떻게 나올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앞서 신고가 랠리 보이는 종목을 봤다면 이번에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GS건설이 될 텐데 지금 인천에 있는 아파트 전면 재시공한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오늘 15%
5%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투자 의견 하향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건설주 중에서도 개별 악재이긴 한데 건설주들의 흐름이 사실 좋진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종목까지 같이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하반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전세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은 전세 가격에 연동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변동성이 시작되면 주택 가격도 일정 부분 변동성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최근에 큰 일로 번질지는 아직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새마을금고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부실의 핵심 포인트는 PF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건설사와 관련돼서 봤을 때는 PF라는 게 결국 신규 건설 수요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연계된 부분이니까 그러면 신규 쪽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기존의 이제 부동산 가격도 이제 둔화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개별 악재로 인해서 큰 손실을 또 입을 수밖에 없는 GS건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쉽게 바닥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그동안 건설주들이 그나마 괜찮았던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만 건설사에서는 엔지니어링을 봐야 된다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런 주택건설만 하고 있는 업체들의 상대적인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 저점을 찍었다, 여기가 바닥이다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로 심각한 문제로 간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출렁거리고 그다음에 GS건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GS건설을 넘어서 다른 건설사들도 전부 다 뭔가 문제가 있다. 다 조사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 바닥을 우리가 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게 된다면 현재 그럼 주가 하락은 과연 적절한 하락이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제는 서서히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왔다가 아닙니다.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GS건설은 단기적으로 저점을 더 낮출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주택건설에 추진해왔던 종목군들, DL이라든지, 이런 DLENC 같은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반전을 찾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 하나 차이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데 지금 바닥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 시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별로 이렇게 악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꼼꼼히 체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잠금 해제 종목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인데요. 소리 없이 날아오른다. 지금 차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우리가 LCC 항공주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대형주 내에서 대한항공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의 투자 포인트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슬슬 휴가 간다 소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리더라고요. 확실히 네. 지금 대형주가 오르는 것도 이 여름 휴가 성수기 때문인가요? 네, 여객 부분의 회복은 다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LCC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거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형주들 쪽에서도 여객 부분은 회복되고 있는데, 중장거리 노선 쪽에 특히 이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일본의 회복, 근데 이건 LCC가 더 극적이니까, 미주라든지, 그 다음에 구주, 유럽 쪽이라든지, 대양주, 이런 어떤, 그 장거리 노선 쪽에서 봤을 때는, 미주 정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휴가철에 지금 50, 60대 이상의 그래도 조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장거리 노선을 선택해서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큰 우려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개선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요. LCC 종목군들은 먼저 랠리를 보였다가 단기 조정, 그 다음에 또 잠깐 고개를 들어 올렸다가 현재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결국 실적 발표에서 서프라이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객 부분에 빠른 개선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FSC로서 화물 쪽의 실적이 코로나 때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다른 쪽은 이익이 이렇게 반전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었는데 여긴 오히려 이익이 조금씩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안 움직였지만 그래도 여객 부분의 실적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중장거리 노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가 한 가지죠.
이 구조가 바뀔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장거리 노선 자체가 조금씩 올라오고 하면 경쟁이 시작되면서 가격을 다운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거리가 이미 늘어났고 그다음에 미주 노선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거쳐가는 그 싼 노선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운항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한국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이 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그런 노선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대한항공의 여객 실적이 올라가는 이 구조적인 부분이 과거처럼 경쟁이 늘어난다고 해서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좀 놓친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객이 이제 회복이 되고 늘어난다고 해도 사실 그 코로나 시기에 대한항공이 잘 버틸 수 있었던 건 화물이잖아요. 화물이 주는 그 매출 성장세가 여객보다 훨씬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타격, 뭐 악재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건가요? 네, 마진도 컸고 그다음에 그쪽이 워낙 좋았고 좌석을 다 빼버리고 그걸 화물로 돌렸던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실적이 어느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오히려 코로나 때 강했던 대한항공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분명히 빠지고 있습니다. 화물 운임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한 3분기부터는 완화될 가능성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완화 왜 나올까요? 지금 화물 운임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빠르게 뭔가 막 보내야 된다라는 건데 그중에 이제 반도체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 하반기에 회복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도체가 회복된다면 반도체의 화물 운송이 일정 부분 유지만 돼도 그러면 여기서 운임이 더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가파르게 떨어졌던 작년부터 올해 1, 2분기까지의 구간에서는 주가가 힘을 쓸 수 없었지만 여객은 올라가고 화물은 버텨주는 3, 4분기, 4, 4분기에는 뭔가 반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반도체 회복이라고 하는 전제가 좀 깔리는 것이긴 하지만 화물 운임 자체가 더 이상 추가로 급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화물 쪽에서의 하향은 제한적, 그러니까 가격은 버텨주고 수량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 화물도 이제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여객은 거의 뭐 3분기까지는 늘어나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요인 때문에 대한항공도 LCC만 보지 말고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항공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네, 밸류 기준으로는 우려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먼저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네. LCC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망할 뻔했다가 올라오는 드라마틱한 그런 과정은 있었지만 LCC는 지금 현재 밸류 기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점들이 있지만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PR 측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여러 가지 우려로 바닥으로 붙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PB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꽤 높았던 그런 코로나 시즌을 지나서 현재 화물이 빠지는 구간에서의 주가의 급락이 나왔고 거의 이제 바닥 수준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금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현재 가격에서 적어도 한 2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만 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은 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33,000원으로 좀 생각하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만나볼 텐데요. 바로 LX 세미콘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또 찍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파르게 상승 곡선 그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신고가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 전력 반도체 쪽 아닌가요? 네, 전력 반도체는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 DDI,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칩을 만드는 회사라고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뭐 증권사 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재고 조정에 따라서 2024년 이익이 개선된다, 이런 얘기가 거의 일률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재고가 줄어들고 다시 이제 생산이 늘어나면서 회복되고 있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이폰 15에서의 채택률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한 가지 기대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 OLED. 삼성 OLED TV 얘기는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흘러나오다가 뭐 맞다 아니다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LG 거 쓴다 안 쓴다 얘기가 계속 이제 뭐 좌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와 상관없이 삼성 OLED TV에도 DDI, 그러니까 소형 DDI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이건 뭐 올해 뭐 크게 발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LX 세미콘이 하고 있는 DDI가 들어간다면 여기에는 인치수가 크잖아요. 당연히 대형 DDI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 올라올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재고 소진에 따른 이익 증대 효과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에도 들어간다, 아이폰의 물량이 늘어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현재 이 종목을 신고가로 끌고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엔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올해 실적을 반영해서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기보다는 내년 실적을 조금 당겨와서 현재 지금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실적을 좀 당겨와서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전망 좀 보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게요. 네, 증권사 추정 실적보다 만약에 저 두 가지가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존재한다는 거죠. 네. 현재 지금 준비된 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 NH투자증권 자료가 좀 지난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구간에 다시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준비된 데서 보시는 것처럼 2분기에 저점 찍고 그다음에 3분기부터 레벨업을 해서 이 레벨업이 쭉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근간의 핵심은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재고 소진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아이폰 15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OLED TV 같은 신형 엔진들을 달면서 움직이는 부분, 거기다가 이제 전력 반도체까지 붙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다만 이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뭐 당장 뭐 수익화될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두 가지 모멘텀 자체가 만약에 붙는다면 지금 추정되고 있는 이 실적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지금 자리 밸류도 좀 궁금합니다. 네, 자, 이 종목의 전체적인 밸류가 그렇게 원래부터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DDI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마진율이 높거나 이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종목의 밸류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밴드 안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면서 그동안 움직였던 역사적 밴드의 상단 부분으로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의 뭐 10배 수준에 달하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락을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아이폰의 비중이 늘어나고 삼성 OLED TV 쪽에서 DDI의 사용세가 늘어난다면, 그러니까 LX 세미콘의 그 채택률이 늘어나면서 만약에 LG 패널까지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현재 밸류는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호재가 미리 녹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재료와 그다음에 이제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그런 모멘텀까지 우리가 추가를 해본다면, 그러면 저는 지금보다는 더 높은 주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지금 모두 하나같이 일률적으로 13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거보다는 조금 높게 한 뭐 PER 한 11배 정도까지 봤을 때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신고가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 심지어 15만 원 정도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보면서 AS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